자,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시죠? 자,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들린다. 1번 눌러주세요. 자, 몇 분이나 오셨나? 6분 오셨네요. 네. 맞나요? 누구 오셨나? 나도 볼 수 있나? 어떻게 보는 거지? 참가자. 네. 철호님, 이철호님, 이상현님, 퀸루비님, 이상현님, 그 다음에 김동윤님, 네, 오셨네요. 몇 분 안 오셨네요. 9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40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어쨌든 지금 9시 1분 전이고요. 뭐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시 조금 지나서 사람들 들어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종목명이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요런 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은 종목명 매수 단가 알려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K뉴딜이라 그래가지고 뭐 K뉴딜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K뉴딜 인터넷, K뉴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고점 가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 없죠. 지금 방금 나왔던 아프리카 TV 정도, 서진 시스템은 뭔지 모르지만 망했고요. 지금 안내, 유비쿼스 홀딩스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좋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NC소프트도 80만원 선 위협하고 있고요. 넷마블도 별로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컴투스도 NHN, W게임즈, 웹젠은 호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위즈가 좀 괜찮네요. 그나마 위메이드, 골프존, 골프존은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좀 매도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저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수를 크게 떨어뜨리느냐, 크게 떨어뜨리지 않느냐를 지금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78,4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궁디지님, 안녕하세요. 김현우님이시구나, 이름은. 네,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분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소모임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영상을 지금 당장은 뭐 많이 이제 실시간 타임으로 이제 많이 안 보시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하나 오픈했는데 들어주신 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오늘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제가 매번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는 결국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너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도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매우 뭐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뭐 오픈 카톡방에서는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그 김선진님이라는 분이 6월 25일 날 2021년 6월 25일 날 이사직을 이제 그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퇴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 코롱티슈진 김선진 사회이사 신규 선임 언제 하셨냐면은 2020년 3월 25일 날 하셨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날 하셨고, 아까 봤던 것처럼 21년도 6월 25일 날 그만두셨기 때문에 약 한 15개월 정도, 1년하고 한 분기 정도 더 하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김선진 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세계 1위 암병원 MD 앤더슨에서 19년 임상이행 전문가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FDA에서 승인받은 항암 신약 12종을 직접 임상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인보사 관련돼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신념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인보사 사례는 실패가 아니고 실수다. 나 역시 처음 경험한 사례였지만 실패와 실수는 명확히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건데 그래도 물질 자체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효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FDA는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었고, 당국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나 회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서면 미팅을 통해 서로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재개 허가가 나왔고,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패배를 맛본 거니 프로토콜과 임상 조건에 최적화를 했습니다. 연내에 환자에게 재투여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게 2020년 7월 17일이에요. 2020년 4월 12일인가 13일 날에 임상이 통과가 됐고요. 그 후로 3개월 있다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분이 좀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플랫바이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 물질로 신약 개발을 하는 것과 더불어 타사의 신약 개발 실패 사례를 리포지셔닝해서 다시 살려주는 부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인상 단계의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과 초기 단계 기술 수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계약금이나 계약 규모를 키워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대요. 플랫바이오는 탄생부터 특이하게 전례 없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구성원들도 모두 최대 20년 경력 A급 연구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스스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볼 거냐면 2020년 3월 25일 날 사회 이사가 되셨죠? 사회 이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12일, 뭐 13일 날 이제 FDA 3상이 이제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뭐 7월 달에 이제 그만두신 건데, 2021년 6월이죠? 6월인가? 요때 이제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인보사 임상 재개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이거 역할을 한 게 2019년 4월부터 문제가 터졌으니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25일 혹은 4월 12일 요때까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사회 이사로 데려올 만큼 좀 중요한 인물이셨는데, 이제 21년도에 이제 그만두신 거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셨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사임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나서 2019년도 3월 달에 갑작스럽게 2월인가 3월인가 2019년도 2월인가 3월인가에 티슈진의 공동대표로 계시던 김범진 이름이 맞나? 예, 이분이 노문종님하고 이제 공동대표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셨거든요. 그만두시고 나서 바로 일이 터졌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회사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인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4월 14일이 이제 임상 재개 상반된 뭐 반응 요런 기사가 나온 거 보면은 4월 13일 날 된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또 예전 뉴스를 또 찾아보니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의료계가 어딘지 정말 웃긴데, 이 의료계라고 얘기하는 데가 정영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여기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미국 FDA 임상 시험은 추후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앞서 타세의 실제 사례가 있듯이 안정성과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에는 임상 중 접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의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사백의 경우에 지난해 8월에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임상 시험을 중단할 것을 권고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 빗대어서 정영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FDA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의 안정성을 입증할 것이 적시되어 있다는 걸로 봐선 여전히 안정성 입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하고, 인보사의 기능성에 대한 입증 역시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는 기존 인보사 관련 논문이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보사의 주요 기능이라고 홍보했던 연결 재생 효과는 없고 약간의 통증 감소 기능만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이 사람이 의사일까요? 저는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서울대학교 어떤 뭐 되게 유명하신 뭐 의사 선생님이고 책도 쓰신 분이 유튜브에다가 또 올린 뭐 그런 영상도 있던데,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줍지 않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건 맞죠. 하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내과는 내과만 알고 있고요. 외과는 외과만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서로 이제 내용을 공유하겠죠. 근데 외과에서도 뭐 정형외과냐, 뭐 흉부외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파고들고 가면 갈수록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정영준이라는 이 사람이 정책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반론은 수도 없이 많지만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1번이 이거예요. 자, 한국식약처가 소위 국제적으로 봤을 때 매우 뭐 신뢰받거나 검증받은 기관은 아닙니다. 신뢰받거나 검증기관 받은 데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약처가 어떤 약을 승인하고 허가 내릴 때 아무리 얘네가 핫바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과학적 지식 없이 신약을 허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약심회의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약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아서 승인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연골 재생은 안 되는 거, 연골 재생 관련돼서 안 된다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명시를 했고요.
통증 개선 및 운동성 강화, 뭐 활동성 강화, 활동성 향상 뭐 이런 부분은 된다. 그리고 약효가 1년 이상 지속된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효능을 그러니까 유효성을 들어서 신약 허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미국에서는 안 나오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안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똑같은 확률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반응률이 80% 정도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성공하는 약입니다. 지금 나오는 백신들만 하더라도 뭐 90%니 몇 프로니 하지만 이게 결국 델타 바이러스로 가면 뭐 65%니 64%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뭐 증상, 뭐 어떤 병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같은 그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이 어떤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정의한 어떤 병명에 80% 이상 반응한다는 거는 엄청난 반응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 정영준이라는 이분이 신라젠이라는 어떤 팩사백에 대한 약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암 관련된 약들은 대부분 생존 기간을 봅니다. 생존 기간. 그래서 기존 약이 3개월을 살았다면 다음 약은 뭐 4개월을 살든지 6개월을 살든지 이런 식의 어떤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이게 결국 통증인데 이 통증을 우리가 어떤 수학적으로 1부터 10까지라는 어떤 통증 강도가 있다면 이거를 뭐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이분은 통증 강도가 5다, 이분은 통증 강도가 3이다, 이분은 통증 강도가 7이다. 엑스레이 뭐 이런 어떤 뭐 MRI 뭐 이런 도구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편차가 엄청 커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똑같은 통증 강도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통증 강도인데 어떤 분들은 3으로 느끼고 어떤 분은 7로 느낀단 말이지. 그리고 대부분 통증 관련된 건 설문지 형식으로 뭐 워맥이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진척될 만한 어떤 그런 효과를 보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연골재상 효과는 없고 약간의 통증 감소 기능만 있다고 나와 있다고 이 정영준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쌉 거짓말이죠. 이것도 연골재상이 없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고 있는 희산두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먹는 약 33,000원, 5,000원 뭐 이런 약들을 먹으면 실제로 안 아프다고 합니다.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과적인 치료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하게 되면 연골 구조가 이거 먹고 계속 이제 연골을 쓰게 되면 연골 구조가 계속 나빠져요. 근데 인보살을 한번 맞으면 주사로 한번 맞으면 연골 구조는 1년 후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연골을 쓰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픈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연골을 계속 쓰게 되면 걸어 다니거나 뭘 하거나 뭘 하겠죠. 그 연골을 계속 쓰게 되고 연골을 계속 쓰게 되면 상태는 계속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보사는 한번 맞으면 연골 상태가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그 병의 진행 속도를 매우 늦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약심회의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이 그 효능 강도를 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제한을 두었는데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냐면 한국은 KL 그레이드 3만 하도록 돼 있는데 얘는 KL 그레이드 2, 3을 하게 돼 있어요. 2, 3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와 3의 차이는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2는 3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4는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진짜 별 차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 본인의 어떤 그 경험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겠죠. 예. 근데 2는 확실히 3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그 KL 그레이드 2인 분들에서 연골 재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럼 한국에 있는 한국의 TC준이 아무 이유 없이 연골 재생을 갖다 붙였겠느냐라고 본다면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에서 실제로 연골이 재생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예, 이런 이야기가 처음 2005년 뭐 요때쯤부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은 약의 어떤 양이 달라요. 예,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연골세포 플러스 2액 들어가는 거죠. 인보사 2액의 용량이 달라요.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고용량이에요. 고용량.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정용준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안정성을 입증할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는데, 이런 건 이제 싹 다 거짓말이고요. 미국에서 임상 허가를 내릴 때 퍼펙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perfectly satisfied인가 뭐 그렇게 썼어요. 완벽하게 만족하는 결론을 얻었고 임상 3상을 재개하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정영준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 FDA의 전문가들보다 더 전문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3,700명이 맞았습니다. 임상에 한 156명 정도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 해가지고. 그러면 한 4,000명은 안 되죠? 한 3,800, 한 70여 분 맞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예.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1,024명인가를 맞춥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은 임상이라는 거죠, 임상. 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허가된 상태에서 3,700여 분이 맞으신 거고, 예, 임상 포함해서 한 3,856명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임상으로만 1,000명을 맞습니다. 이게 25% 구간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미국이 안전하지 않은 약을 1,000명한테 맞추는 임상 시험을 이거를 허락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연골세포였던 게 293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안전하지 않다면 이 연골세포로 인지했던 게 293 세포인 걸로 드러난 이 실수가 정말로 큰 문제라면 미국에서 이거를 하겠냐는 거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한국에서 실제로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뭐 피해 사례 같은 게 있냐라는 거죠. 그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보게 돼 있냐면 15년을 보게 돼 있습니다. 15년 동안 주의 관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의 관찰을 계속하고 15년 후에 허가가 나느냐? 이게 아닙니다. 임상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충족돼서 허가가 난 후에 그 뒤에 15년 동안 꾸준히 관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약심위원회에도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거기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도 코롱생명과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그 방식이나 그런 형식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추적 관리하거나 뭐 이런 관련돼서 처음에 그 설계했던 것보다는 조금 빡세게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겠지만, 실제로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 건 우리가 임상을 시작한 지가 벌써 16년째가 돼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 임보사를 맞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5년, 6년, 7년 요때에. 그분들이 문제가 일어났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019년도 3월 말까지 접종한
분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2019년도 3월에 맞으셨던 분들이 이제 2년 하고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분들이 암에 생겼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돼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논리적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제가 인보사 처음 투자할 때 2015년도에 제가 무슨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종목에 투자한 게 아니라 5년치 뉴스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구글링을 해가지고 인보사 관련된 혹은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본 자료에는 미국인이 실제로 임상에 참여해서 이분이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라는 후기도 받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후기로 그러니까는 환자들 모여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카페에서 뭐 우리 할머니한테 맞춰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수영학원에서 인싸가 되셨다. 발차기를 너무 잘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후기들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회사 측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그것도 이제 꽤 오래됐지만 가끔 연락이 온대요. 옆집 철수 아저씨는 인보사 맞고 걸어다니는데 그 약 지금은 못 맞냐고. 그러니까 언론과 뭐 이런 데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엔 좀 더 심했지만 지금은 아예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 이제 전 이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 관련돼서 지금 27억 원 관련돼서 지금 횡령 배임 관련된 사실이 추가가 됐죠. 언제 추가가 된 거냐면은 2020년 7월 21일 날 공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21년 7월 13일까지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 7월 13일까지 동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21억 원 정도 횡령 배임한 혐의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13일까지 이제 나오는데, 아마 거래소에서 예전에 했던 거대로 생각을 한다면 장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끝나고 이게 크게 뭐 어느 정도 주식에 파급력을 줄진 모르겠지만 일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토방에서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 12월 17일까지 지금 다른 문제로 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재개가 TC진이 바로 될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21억 원 정도 아까 봤던 것대로 한다면 자기 자본 대비 1.97%짜리 이 27억짜리 이 횡령 배임 사건이 실제로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 횡령 배임이 어떤 요건으로 심사를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 회사의 존폐 여부에 영향을 주느냐, 혹은 그 회사의 영속성에 영향을 주느냐, 뭐 어떤 뭐 얼마나 큰 뭐 어떤 뭐 금융적 뭐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비슷한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날 GW 바이텍에서 상장 폐지 사유 해소 거래 재개 후 폭등했다고 하네요. 29% 폭등했다고 하는데,
얘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1년 4월 27일 날 약 5억 6,346만 6,540원의 횡령 배임 사건이 터졌어요. 예,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요런 게 터졌는데 자기 자본 대비 4.46%짜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티슈진과 비교하면 약 2배, 2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코오롱 생명과학보다는 작지만 자기 자본 대비 비율에서는 매우 큰 그런 횡령 배임 사건이 터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상장 폐지 사유가 그냥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도 안 되는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이 주식에 약 한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티슈진에 한 7만 명, 6만 명 정도,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주주가 있는 이 주식을 만약에 27억 때문에 상장 폐지 해당 대상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 회사가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4월 27일 날 요런 게 나왔고, 4월 27일 날 혐의가 발생했고, 4월 30일 날 감사 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 거래 정지 지속. 그래서 감사 의견이 아마 거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절인지 뭐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를 하고 있다가 4월 30일 날 이게 풀리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하려고 5월 25일 날 했는데 여기서 또 연장이 됐죠. 지금 우리 상황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연장이 됐고 이제 우리는 7월 13일 날 요런 결과가 이제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제외.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로 뭔가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드렸던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게 녹화가 안 됐죠.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주가를 좀 보면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호재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그 다음에 코오롱에 좀 반영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차트를 이제 딱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게 이제 주황색이 이제 21선이고요 요게 이제 61선이고 이게 121선이고 이게 24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일선은 단기 투자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21선은 생명선 혹은 심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61선은 이제 수급선, 그다음에 121선은 뭐 경기선, 그다음에 241선은 1년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많이.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닌데 얘네가 어떤 배열일 때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느냐.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정배열일 때 잘 올라갑니다. 정배열일 때 5, 20, 60, 120, 240일 때 잘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웬만한 건 다 정배열인데 지금 241선과 61선, 121선이 역배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21선 파동론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3파 나가는 자리에 5일선 요렇게 3파까지 나갔고 4파 조정에 이제 5파가 나가냐 마냐. 5파가 여기 전고점까지만 가고 요렇게 쌍봉 모습을 달고 내려오느냐 마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241선을 이제 61선하고 121선이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60일 전 가격, 60일 전 가격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 60일 전 가격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지만 않는 상황이라면 61선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121선 가격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121선
120일 전 가격도 지금 이 박스권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1선도 이제 급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241선은 지금 위에서 만든 박스권 라인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박스권 라인 안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박스권 라인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241선 가격은 7월 22일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정도를 이 가격 라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241선을 끌고 올라가려 그러면 결국에는 35,000원 혹은 여기 36,100원 이날의 고점 자리죠. 36,050원 자리를 돌파해줘야 241선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대신에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동안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는 동안 얘가 241선을 깨지 말고 요 라인 안에서 놀아줘야지 241선이 아주 천천히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요렇게 하락할 때 얘가 여기서 이 자리 안에서 멈춰주기만 하고 있으면 241선이 최소한 내려가는 형국은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냐면 여기 있는 주가랑 여기 있는 주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평균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이에 6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낼 건데 이걸 저는 빅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61선하고 241선의 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빅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빅골드가 날 때 주가는 조금 흘러내려서 241선 혹은 61선 자리를 좀 터치를 해주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정도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이날의 고점 정도까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 여기 정도까지 여기를 고가로 바꾸고요. 32,150원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더 간다면 35,000원 라인 정도까지 튕겨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좀 위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2,150원 라인을 돌파해서 3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2,150원 라인을 또 찍고 여기서 또 쌍봉 만들고 또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 21선, 61선, 121선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241선을 얘가 다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뭐 지금 보이는 라인 정도 이런 라인 정도 안에서 뭐 28,800원 뭐 혹은 뭐 29,300원 뭐 요런 라인 정도까지만 떨어지는 걸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얘가 만약에 많이 못 오르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에요? 이 28,000원 뭐 29,200원 사이에서 여기 뭐 27,0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또 박스권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박스권을 해주냐 아래에서 박스권을 해주냐는 이번에 올라갈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주가의 어떤 큰 흐름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위에서 놀아주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연봉으로 보게 되면 이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2019년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연봉의 몸통의 중간 라인이 46,800원짜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요런 식으로 한 4만원 정도까지 윗꼬리를 이렇게 쳐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요렇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뭐 요런 식의 도치 흐름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5년선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라면 내년에 여기 69,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런지 하지는 잘 그렇게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5년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위에 천일선이라는 상당히 큰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일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천일선이 매우 중요한 선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천일선을 들었다 살짝 깼다가 여기서 하고는 폭발해서 주가가 날아간 다음에 얘가 어디서 조정을 받았는지 보시면 여기 천일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천일선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지를 해주다가 5번 지지하고 여기서 톡 하고 깨버리고 나서는 천일선이 저항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저항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천일선을 돌파하려면 이 천일선을 계속 건드리는 작업을 좀 해줘서 천일선을 조금 무뎌놓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올해 말 정도까지만 만약에 해준다면 내년 정도에는 천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이라는 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가끔 오버슈팅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52,000원 라인 정도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앓는 소리 하거나 이제 우는 소리 하시면 저는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면 특히 여기서 사신 분들인 경우에 특히 여기 이쪽 라인에서 사신 분들 인 경우에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도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시고 이 주가가 여기까지 막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파셨다가 또 떨어지니까 걔 잡주네 뭐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조금 마음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 2019년도 4월달 이후로 사신 분들은 무조건 본전에서는 나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수익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없고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윗라인에서 사신 분들인 건데 이분들이랑 저는 7년 가져갈 거라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얘가 천일선을 지금 1년 이렇게 해서 1년, 2년, 지금 3년째 하고 올해 말까지 본다 그러면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4년째 지금 여기 밑에서 이제 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천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얘가 59,500원 정도를 이제 안착하는 자리가 정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실적입니다. 코롱 생명과학의 실적인데 코롱 생명과학의 실적은 지금 원엔 환율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보는 건데 가끔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원엔 환율이 1,010원까지 6월에 내려왔다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1,030원 정도를 그 회사 측에서는 좀 기준 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월말 결제라는 거지 대부분. 제가 무역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무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물건 떼고 돈 받고 하는 건 대부분 월말에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전까진 계속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2분기까지는 간신히 뭐 흑자랑 적자랑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분명히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선만 지켜준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올해 흑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롱생명과학이 흑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관자를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재라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관자를 뗀다, 이것도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9월 3일인가 6일 날에 이제 첫 공판을 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뭐 하는지 좀 확인해보고 좀 중요한 내용을 한다 그러면 가볼 생각이기는 한데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은 이제 고등법원 행정소송이고요. 뭐 어떤 형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기는 한데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로 보느냐, 실수인데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실수로 보느냐, 이 부분의 차이라 그냥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안 되는 거야라고 보는 거냐,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은 행정법원 그 재판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이 안 좋다, 약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증명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식약처에서 실제로 증명한 바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안 좋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지네가 언론 발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지 이름을 그러니까 성분을 잘못 파악해서 그 잘못 파악한 거를 기재해서 허가받은 게 이게 선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관점은.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원에서 인보사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약의 그 고등법원 그 행정소송에서 지고 이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가 2005년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가, 그것을 재판관님이 인정해 주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판례 부분도 뭐 상반된 판례 관련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식약처에서 확언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도 재판관님이 안전하지 않다고 할 만한 뭐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한국말 어려운데 안전하지 않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안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게 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전하고 유효한 약을 이대로 사장시키는 게 뭐죠? 그것도 비례의 원칙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재판관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냐에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론은 고등법원에서 빠그러져도 대법원 간다. 그 부분이니까 대법원 갈 때쯤이면 인보사는 미국 3상 진행 중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재판 결과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뭐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당장 뭐 그것까지 걱정해야 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3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3분 정도
21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요번에 좀 바꿨는데 좀 뭐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뭐 화면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가 이거 보는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좋아요 안 누른다 그러면 삐질 겁니다. 그래서 50분부터 종목 상담 하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단가 알려주시면 됩니다. 21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쉬니까 한 20분 정도 빠지셨네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제주항공을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잘 몰라요. 저도 뭐 공부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면 제주항공이 감자를 했죠. 감자를 했는데 감자하고 유상증자를 한대요. 회사가 돈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회사가 돈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감자랑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죠.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야. 이런데 다트, DART, FSSORKR 이런 데를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여기를 가셔서 왜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왜? 제주항공 우주호텔이라는 회사도 있네. 자, 매매거래 정지,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했고요.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감자 결정 여기 있네요. 이게 얼마죠? 감자전 자본금. 감자전 얘는 뭐야? 여기구나. 1924억에서 384억으로 감자가 진행되고요.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하고 액면가 감액 무상 감자를 한다고 합니다. 감자 사유, 결손금 보존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유상증자 내용이 어디 있나요? 여긴가? 차입 전, 차입 후, 당월, 단기 차입금, 운영자금. 차입 목적이 운영자금이래요. 얼마? 1656억 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이래요. 제주항공이 망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퇴출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얘가 퇴출 감자를 언제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2021년 8월 30일 날 하네요. 그러면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8월 30 날에 들어가세요. 만약에 하실 거면.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공부를 하면 좋은데 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8월 30일 이후에나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 끝나는 것까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천일선이잖아. 여기가 요 선이 천일선입니다. 천일선은 따로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천일선을 맞고 나서 천일선 밑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 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 1년, 2년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한 1년 정도 여기 밑에서 한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도래한 건데 그 전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깨고 내려온 거거든. 뭐 실적이 안 좋았든 뭐가 안 좋았든. 그럼 그게 다 이제 해소가 되려면 일단 이평선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서 61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N자로 넘어가면서 천일선을 돌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241선, 121선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61선을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동안의 천일선은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요즘 잘 나가죠. 예. 이거는 우리 누구야? 박장홍님, 예,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시죠? 예, 어디까지 갈까요?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일단 89,1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자리가 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 자리냐면 여기 시가 자리예요. 예, 86,500원.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여기 81,100원 자리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겠죠. 예. 여기가 언제면 상장하고 따상치고 뭐 여기 이제 간 자리가 여긴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갈 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만약에 못 올라간다, 만약에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럼 어디야? 81,100원에서는 일부 매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결론은 89,100원을 만약에 돌파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 않아, 이렇게 큰 양봉 뽑고 3일 동안 쉬는 흐름을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예를 들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재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재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얼마죠? 57,200원부터 83,400원까지 파동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해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만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9,500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9만원 한번 찍어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얘가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9만원. 근데 만약에 9만원을 더 간다, 그럼 이제 얼마까지 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왼쪽 편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저는 기준을 잡아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짧은 어떤 휴식기가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하는 겁니다. 양봉으로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계속 높다라는 전제로 본다 그러면 최대로 많이 올라가면 125,700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일단 1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89,500원, 9만원, 93,400원, 95,000원, 96,500원, 99,500원, 10만원, 103,400원, 105,000원, 109,600원, 11만원, 12만원, 125,700원, 뭐 800원, 13만원까지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가는 길에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걸릴 때마다 요런 자리에서는 한 주든 뭐 10%든 20%든 매도할 만한 근거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내가 그 상장 후 최고가 가는 종목을 이런 기준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가격 라인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만한데, 혹시나 가다가 뭐 어느 자리까지 가다가 떨어져서 그 다음 밑에 라인으로 다시 내려와서 거기를 종가로 깬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도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주가가 있다가 여기를 치면 여기서 매도하고, 만약에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하시고, 이런 종목인 경우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이 장중에 깨지면 절반 팔고 종가에 깨지면 다 판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좀 미련이 남아있어서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뭐 장중에 깨지면 10%만 팔고 뭐 종가로 깨지면 20%를 팔고, 그 다음에 뭐 21선 깨지면 또 나머지 30%를 팔고 30%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 30%를 계속 가지고 가는 분들은 매수 단가가 한 5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얘가 이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는데 오딘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위 잘 나간다는 유튜버 중에 이제 뜨뜨뜨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000만원인가를 써가지고 전설 캐릭을 하나 뽑았어요. 이게 오딘이라는 게임의 전 서버에서 가장 좋은 그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핫하니까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안 하면 이제 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뭐 과열권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기대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매도 자리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투자 형식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3일째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은 내일까지도 한 번 더 또 그 단일가 거래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봉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거든요. 여기 한 83,000원 라인 정도를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맞고 깨져서 5일선을 바로 깰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는 HDC 현대 EP? 현대 EP 아닌가 그냥?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6,850원의 비중 20% 김은철님. 네. 김은철님 계신가요? 지금? 6,850원? 엄청나게 위에서 사셨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있으신 경우구나. 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천일선이잖아요. 천일선. 지금 얘가 1년, 2년 요렇게 합쳐서 3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죠? 62선 이렇게 N자로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떤 흐름이냐면 천일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보게 되면 5년선이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올해 얘가 밑으로 떨어지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이 무조건 5년선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밑꼬리로 치고 내려왔다가 지금 요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얘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이런 식의 어떤 뭐 도치 형태 이런 식의 이제 도치 형태로 5년선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5년선을 깨고 내려가면 또 이런 자리 4,000원 라인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얘는 분명히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차량 경량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지금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계속 물을 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이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엄청나게 무거운 철 같은 걸 쓰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씩 천천히 남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물타기를 한다고 뭐 나 2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한 20% 들어가 있으니까 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800만 원을 막 한 자리에서 그냥 매다 꽂으면 안 돼요. 예, 천천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얘는 천일선 지켜주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보고 너는 그래서 언제 물 탈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 것 같아요. 5,550원, 4,870원, 4,100, 4,200원 정도, 예, 요 자리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물을 탈 것 같아요. 내가 물 타는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한 400만 원 정도 물타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한 80, 그다음에 여기서 한 120, 그다음에 여기서 한 200 정도를 물을 타고,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계속 가만히 버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김은철님? 굳이 제가 매매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 종목밖에 없고 이 종목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6,800원의 매수 단가라면. 아니면 잠깐만요. 얘네가 실적이 좀 나오나요? 어휴, 실적 뭐야?
당기순이익이 346억인데 시가총액이 180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분할이나 뭐 이런 거 했나 본데? 잘은 모르겠지만 맞나요? 김은철님? 뭔가 이상하잖아. 138억 그래도 너무 좀 약한데? 종목들 중에서? 왜 이러죠?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불성실 공시도 그게 됐네. 배당도 좋고. (7월 2일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불성실 공시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면은 저평가 아닌가요? PBR로도 저평가고. 근데 왜 퍼가 안 나와? 연간으로 볼까? PER 15배 15배 좀 애매하네요. 좀 애매합니다. 예. 136억 10배 1300억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런데. 예. 여기 2017년도에 310억 막 511억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못 가죠? 좀 매출이 좀 줄었네요. 예. 이 부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별로 안 좋. 매출이 일단 그 영업이 나오더라도 매출이 나와줘야 돼요. 매출이 계속 증가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18년도까지는 증가했는데 19년, 20년도에 너무 많이 줄었는데 뭐 이건 좀 팬데믹 상황이라고 보고요. 옛날 매출액 정도 9천억 정도까지 가준다 그러면 아마 여기 영업이익을 개선할 것 같거든요. 한 7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20배면은 얼마야? 20배면 1조 정도까지도 가능한 거 아닌가? 당기순이익이 나와줘야죠. 당기순이익 500억이면 20배 치면 1조죠. 맞죠? 그러면 1조면 한 번도 1조까지 가본 적은 없구나. 2배면 3,600억 정도? 3,600억 그래도 좀 많이 좀 안 갔는데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악의 순간에 뭐 한 4,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1980원도 버티셨던 분인데 뭐 지금 뭐 못 버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서 돌아 나가줘야 되는 흐름. 그래서 올해 말 정도쯤에 주가의 위치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대부분 까먹고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가 가격이잖아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시간인데 이거를 맨날 까먹어. 돈 벌려면 시간 필요한데 단기간에 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급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 한번 또 지켜봐야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담 전화해서 계속 짜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 뭐가 가장 문제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얀 여정님, 현대바이오는 그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 실시간 방송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말고는 다른 호재 이슈는 없나요? 위탁 생산이라든지 제약 관련 계약이라든지 너무 인보사에만 집중. 코생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게 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철호님
고생은 API를 하고 있어요. API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을 풀가동해도 계속 일본 쪽에서 죄송합니다. 제 옆에가 이제 바로 병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응급차가 왔나 보네요. API 관련된 쪽에 엄청나게 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100% 가동해도 지금 물량 맞추기가 어렵고 신규 주문이 들어와도 더 생산을 못해서 고만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잘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원앤 환율만 받쳐준다 그러면 올해는 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흑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생산 이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CMO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건 그냥 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충주 공장은 인보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다? 인보사만 최적화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그 인보사 생산 설비를 뒤집어 엎고 다른 CMO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하려면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장비들도 몇 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인보사 생산을 하려면 다시 또 싹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할 수 있는 그 CMO 관련된 부분은 벤처 회사 쪽에서 요청하는 시약 정도를 한 17억, 한 50억 요 정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절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원에. 네, 파메신 말씀하셨고요. 아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환사채 조기 상환은 회사가 돈 좀 벌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파메신 얘는 또 왜 이러고 있어? 진짜 제약바이오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 네, 파메신 JP 모건 컨퍼런스 2021년 1월 5일이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50%가 넘으셨다고 하는데 왜 또 여기서 걸리라 그랬죠? 뭐 했나요, 얘? 또 돈 없어가지고 유상증자 같은 거 때렸나 보구만. 그러네, 유상증자 했네. 진짜. 그래서 이래서 제약바이오가 믿으면 안 돼요, 회사를. 절대로. 제가 이거 수없이 당해가지고, 이거 봐. 이게 또 운용자금이잖아. 이게 별로예요, 운용자금이. 이게, 나쁜 새끼들. 이게 운영자금이 뭐냐면 회사 직원들 월급 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회사 빚도 좀 갚고 그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세무상황이라고 따로 있지만 이거 운영자금이라 그러면은 임상 들어갈 때 쓴다거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IT 디스플레이, 핸드폰 관련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 자금 조달 목적이 시설 자금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공장 세운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건데, 제약바이오들은 임상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빨간색이잖아. 얘네 삼상이나 이런 거 들어갔나 보네요.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얘네가 재무적으로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상 빠그러진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야, 제약바이오 투자가. 제가 2015년부터 하면서 느낀 건데 아주 그냥 가끔은 되게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파메시 투자 529억짜리 하고 있고요. 운용자금으로 쓴대.
2024년도까지 쓰는 거래요. 100만원 임상비용, 임상치료, 임상수행기간. 아직 3상 못 들어갔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돈 없단 얘기예요 얘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누가 물어보셨지? 어딨어? 누가 물어보셨어? 누구야? 아재님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야. 아재님 한강을 왜 가? 한강을 왜 가요? 돈 때문에 한강 가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주식으로 안 망했나? 나도 깡통 찼는데. 이거 봐봐요. 이게 이렇게 쓰여 있어. 제약시장의 특징. 고위험, 고수익. 우리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한 거예요. 허가 나와서 성공 시에 보이시죠? 대박 난대잖아요. 대박 난대잖아요. 맞아요, 이거. 얘네가 하고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이런 거 정말 다 알았거든요. 회사도 관련돼서.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모르겠어요. 얘도 뭐 항암 관련된 거 하나 본데. 그래서 니네 뭐 하고 있는데? 글로벌 항체 판매량 이건가 보네. 이중 표적 항암제. 항암제, 질환 혈관, 뭘 엄청나게 하고 있군요. 하고 있기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장님. 아재 형님, 돈이 많이 들어가. 앞으로도 돈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갔어? 너야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어디 갔지? 여기 봐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임상 수행하고 분석하고 CRL 임상 수행하고 2024년까지 얘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맞죠? 2상 1B 23년 2Q까지 기다려야 돼. 최소. 대표가 이빨 원래 잘 털지. 원래 그런 거예요. 진소님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아재님.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죽었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냐? 미국하고 호주에서 임상하고 있는 36명 임상 수행 결과가 이때 나오는 거잖아. TTAC001. 이거. 그러면 얘네가 이거 쓰려고 돈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좀 따지면. 여기서 지금 얼마씩 쓴다고 임상 비용 1억밖에 안 드네. 여기 6억 들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정말. 이거 기다려야 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 이거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나는 이걸로 승부 본다. 이 약은 성공할 거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를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주식을 보다 보면은 정배열 등간격, 역배열 등간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봤을 때 여기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기 가격 이평에 보면 옆에 라인에 뭐 241선 75.22%, 11선 17.0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격도예요. 지금 가격하고 이평선 간의 이격도야. 자, 그럼 보세요. 5일선하고 12% 차이 나죠? 21선하고는 22%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5일선하고 21선하고는 약 10% 정도 차이 나는 거고, 21선하고 61선하고는 한 25% 정도 차이 나요.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61선하고 121선하고 한 15%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럼 이게 얼추 정배열 그러니까 역배열 등간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저점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왜 단기적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배열 등간격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정배열 등간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61선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61선이 상승 1파를 다 뽑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1선 하락을 한번 뽑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최소한 반등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반등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61선까지 쳐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여기 돌파 여부는 저도 몰라. 근데 갈 가능성은 높아요. 예, 갈 가능성은 높아. 그리고 힘을 내고 있어, 가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이걸 해준단 말이야. 이런 걸 해준다고. 요런 상승. 아재는 보고 계시죠? 요런 상승을 한번 해줘. 그리고 이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말라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땐 팬데믹 상황이고 좀 중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봐봐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쉬다가 한번 튕겨서 여기 돌파를 해주고 여기까지 가줬어야 돼. 근데 결국엔 그렇게 못하고 팬데믹 때문에 한번 떨어지고 여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 못하고 여기서 이제 한 바퀴 쉬었죠. 이렇게 한 바퀴 쉬고 여기서는 멈춰줬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4월 전에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위로 틀어서 가지고 여기 돌파해줬어야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거 못했다는 얘기는 이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재무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빠져서 61선 한파동을 내려 꽂은 거야. 그럼 여기서 61선까지 한번 들어줘서 여기 15,000 라인 정도까지 가면 물량을 줄이셔야 돼. 눈물을 머금고 줄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줄인 만큼 다시 사셔야 돼.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케어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약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자기 약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장이 어딨어. 그런 사장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예. 파메신까지 했고 현대바이오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얘는 여기 39,550원 돌파하느냐 뭐 31,600원을 깨지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예.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43,000원 이 라인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좀 매도하고 다시 한 4만원대까지 오면 매도한 거 다시 사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좀 봐야 된다. 현대바이오에서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 대박 날 겁니다. 예. 나올런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나온다면 대박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올 거에 베팅하실 건지 안 나올 거에 베팅하실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난 잘 모르니까 그냥 50%만 베팅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셔야 돼요. 계열사 간 그다음에 머니님이 말씀하신 계열사 간 전환사채 조기 상환 좋은 건가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그 돈 빌리는 회사에서 돈 갚았다는 얘기니까 돈을 받은 회사가 좀 좋아지겠지 갚은 회사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코리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실방을 오랜만에 하는 거죠. 예. 예전에는 한창 때는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는 했었는데 예. 김은철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올해 예, 흑자 전환합니다. 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관리 종목에 올해 있다가 내년에 관리 종목 가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또 심사해야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무조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그룹이 재계 100위권 안에 있는 회사고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60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룹사로. 근데 오너가 누구죠? 웅렬이 형이잖아. 웅렬이 형이 관자 붙어 있는 거 되게 싫어하신대. 그래서 관자 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 코오롱 바이오텍을 왜 떼냈겠어요? 예,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떼낸 게 뭐냐? 왜 떼냈냐? 예, 바이오 관련된 그 영업이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오롱 생명과학에. 왜? 코오롱 생명과학은 별도로만 흑자가 나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만. 연결로 말고. 별도로만 흑자만 나면 관자 뗍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텍
불리한 거거든요. 예, 회사도 나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코리아님이 말씀하신 이제 곧 코롱티슈진 거래 정지가 풀리겠죠는 올해 말에, 예, 올해 말에 보셔야 됩니다. 올해 말에. 저는 올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토방에서 이번에 된다고 하겠지만 저는 올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예, 질문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몇 시죠? 벌써 방송 연지 9시 1시간 반 됐는데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했습니다. 화면 구성 같은 거 괜찮나요? 예,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채팅창이 나오게 좀 바꿨고, 그 다음에 화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이게 공백으로 남더라고. 저 사진으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 그냥 요거 넣은 거거든요. 예. 제가 뭐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이제 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예. 네, 코리아님. 예, 저랑 같이 7년 가져가세요. 7년. 예. 할 거 없으시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예, 한 달에 한 주씩 사시면 되잖아. 한 주씩. 용돈 좀 줄이셔가지고, 예. 한 주씩. 한 주는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또 1년 사면 12주입니다.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2주가 10배 갈지 어떻게 알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험, 고수익인데. 위험한 거 하는데 이 정도로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로 판때기 다 보고 하는 투자는 없는 것 같아. 예. 주가도 거의 뭐 바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계속 살 생각인데 계속. 예. 밑에 경고 띄우지 마세요. 이거 밑에 경고를 띄워놔야죠. 주식 관련된 채널인데 나중에 욕하면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얘기를 드려드려야지. 예. 제가 주식으로 성공한 놈이 아니어서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리 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예. 그놈의 욕심이랑 심리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리고 저 화면 구성을 어떻게 잘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게 최선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저기다가 뭐 얼굴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밑에다가 뭐 광고 띄우고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노래 아까 들었던 클래식인가? 재즈죠, 재즈. 예. 그거 좀 이렇게 띄워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예,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